국회 청문위 의원들이 수감동까지 직접 찾아가서 한바탕 소동을 벌인 최순실을 만나긴 만났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모른다, 공소장 봐라 이런 대답만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회의 무력함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런 평가인데요. 국민은 그나마 그런 말을 하는 최 씨 모습도 볼 수가 없었죠. 최순실은 오늘은 또 특검의 두 번째 소환에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면서 불응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참 얼굴 보고 목소리 듣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요. 결국 뭐 소동을 벌이다가 의원들이 그 휴대폰을 통해서 페이스북 생중계를 하는 그런 진풍경이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의원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자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의원들이 들어가고 이제 촬영 기자가 카메라 한 대까지도 들어가게 하겠다. 예. 휴대전화까지도 세 대까지는 가지고 가겠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구치소와 저희는 합의가 된 줄 알고 어제 이 시간에 조금 네. 있으면 자료 화면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까지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구치소가 그리고 촬영 기자도 들어간다고 했었고. 예, 그래서 안 된 것이어서 그냥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예. 보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처음에 김성태 위원장이 휴대전화를 한 대를 가지고 들어갔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김성태 위원장의 그 핸드폰으로 예, 찍은 김성태 네. 위원장이 휴대전화로 박영선 의원이 이 페이스북을 생중계를 한 통해서 거죠. 생중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김성태 위원장이 내 휴대폰으로 뭘 하고 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바람에 약간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 예.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최순실의 모습을 보여주겠노라 하는 것들도 보여준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좀 준비가 철저하게 됐었고 구치소과 관계 법령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미리 다 알아보고 조율을 하고 들어갔으면 예. 저 안에서 저렇게 뭐 왈가왈부하는 모습까지는 안 봐도 됐을 텐데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꼭 저렇게 답답한 모습까지 보여줘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래도 특조위원들이 애는 쓰는구나 하는 또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네. 했었죠. 그런데 의지는 지금, 앞섰지만 네. 뭐 세부적인 조율이 좀 부족한 그런 야당 상황인 것 의원들의 같고요. 주장은 이런 게 나왔어요. 예. 구치소 측하고 합의한 게 맞다. 원래는 팬 기자, 스틸 사진 기자, ENG, 촬영 기자 들어가기로 했다가 촬영 기자 하나만 들어가는 걸로 정리가 네. 됐는데 이와 다르게 법무부에서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 그러니까 의혹을 법무부 또 장관이 제기했죠. 지금 없지 예. 않습니까? 차관이 이제 장관 대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황교안 권한 대행이 최순실의 이 청문회를 막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또 야당에서 나와서 당시 좀 긴박한 상황이 영상에 찍혀 있는데 간신히 청문회는 안 된 거고요. 예. 이 이제 비공개 접견만 이루어진 것으로 끝이 났네요. 50 청문회 때도 사실 사진 한 장은 건졌었는데요. 그랬죠. 이번에는 얼굴 를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네. 김기춘, 우병우, 심지어는 안종범 전 수석도 모른다. 계속 여전히 부인을 했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기징역을 살 각오는 돼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종신형을 해석할까요? 각오하고 있다. 종신형을 각오하고 있다. 이건 예. 엄청난 죄를 인정해야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혐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혐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모른다. 예. 심지어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는 게 기흥 CC 컨트리 클럽에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이 장모로 알려져 있죠. 네. 김장자 씨와 골프 회동을 했다. 이건 청문회에서 차은택 씨도 증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도 다 나는 김장자라는 사람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자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빼고는 아무도 모르는 걸로 네.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태블릿 PC 내 거 아니다. 노트북을 쓰긴 하지만 난 이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르고 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꽤 구속 기간이 되고 검찰 수사를 꽤 받다 보니까 변호인과 어느 정도 법적으로 불리한 것들은 일단은 모두 다 완강하게 부인하는 걸로 예. 전략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실제로 그 불구하고 소통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락은 안 하고 항상 다리를 껴서 이렇게 연결을 하지 그럼에도 않았습니까? 불구하고 지금 구속돼 있는 안종범 네.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고 예. 거의 매주 일요일 청와대 관저에서 함께 회의를 했다. 이런 증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심지어 정유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와 애들은 부정 입학한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학교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런 우리가 봤을 때 특혜인 거고 우리가 봤을 때 비리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연주를 만들어가서 내가 노력해서 들어간 것이 그게 왜 비리라는 식으로 그 인맥을 동원한 것도 나의 노력이다. 그렇죠. 인식 자체가 완전히 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유라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처럼 부모가 능력 있는 게 왜 죄냐라는 거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통령이랑 친했기 때문에 아는 대통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사업을 한 것인데 왜 죄가 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도
이른바 정치적 희생양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없지만 총신형이라도 살겠다라는 극히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세월호 당일 행적 물어보니까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짜증내면서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충격적이었죠. 예. 그 두 가지 저는 가능한 게 하나는 네. 그날 또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만 세월호 당일 일어났을 때 이제 본인이 다니던 뭐 헬스클럽 같은 데서 운동을 하고 있다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긴급하게 어딘가로 갔다라는 목격담도 있긴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뭔가 뭐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된 일이든 어떤 일을 좀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부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예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주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지우려고 언젠가 이것이 정권에 내지는 자신에게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되게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사건 관계에서 상담을 해봐도 얘기를 들어봐도요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기가 겪었던 일인데도 너무 싫어하고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아, 무시하다 그럼 실제로 보면 이렇게 좀 실제로 뇌에서 지워지는 걸로 지워지는 느끼나 게 보죠? 됩니다. 아, 그렇지 않고 그렇군요. 납득이 갑니까? 세월호를 기억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보통 일반 우리들도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고 대략적으로 다 기억이 나는데요. 대통령하고 딸하고 상실감이 누가 더 크겠냐 그랬더니 네. 이제 울면서 당연히 딸이죠. 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 대목만 네. 조금 인간적이에요. 이 대목만 인간적이다. 이 대목 왜냐 모정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혹은 뭐 정유라나 또는 지금 이제 갓 돌이 지난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할머니, 어머니 또는 그야말로 대통령은 좀 시녀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라는 또 전언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의존적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실감이 누가 크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딸이죠. 이건 뭐 아주 이제 엄마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손주냐 딸이냐 그랬더니 손주보단 딸이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손주는 원치 않았던 손주로 전해지고 있죠.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승마 메달리스트로 만들어서 향후에 IOC 위원까지 뭐 만들고 이런 이제 장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고3 때 이제 엄마의 뜻과 다르게 연애를 해서 지금 아이까지 출산한 예.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최순실의 당연히 인간적인 감성이 묻어나는 대목이었고 그 말을 전해온 국회의원들에 의하면 그리고 정유라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쏟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이 정유라 씨를 소환하려고 그렇습니다.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시녀 같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전했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라고 발끈했다고 그런 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데 사람이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다수 국회의원들이 느끼기에 불편감, 불쾌감, 그다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 좀 노여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감지됐다는 약간 거죠. 원망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순간의 반응입니다. 감정에 솔직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최순실 네. 씨가.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을 할 겁니다. 전략적으로. 대통령을 거스르는 게 나에겐 앞으로 살 길이 트일 것이냐.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게 좋을 것이냐. 그건 또 이제 이 법조인인 이경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텐데 예. 지금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지만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정황이 보여져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앞으로 좀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 예. 모든 의혹을 부인했는데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재소환한다고 했는데 오늘 못 나간다. 불출석 아프다. 사유서도 네. 예, 지금 제출했다고 하고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지금 뭐 특검 수사 초반부터 이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집 사무실 현 뭐 문화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네. 현 문화부 장관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정무수석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 정무수석 시절에 정무수석실에 국민소통비서관 지낸 분 네. 정관주 전 그 문체부 1차관을 오늘 소환을 했는데 자 특검이 수사 초반에 이 부분을 이렇게 먼저 들여다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동안 기본적으로 수사가 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재단부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네. 그 우리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했던 부분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부분이었지 김기춘 전 않습니까? 비서실장, 예. 그런데 의혹은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떻게 비서실장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까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했었고 좀 답답했었는데 특검도 그런 부분을 정조준에서 들여다봤고 바로 직접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 말씀하신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뭐 유준영 전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만드는데 가장 기여한 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예. 그 부분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 정무수석을 했던 조윤선 현 장관인 거고 네. 말씀하신 정관주 그 전 수석 같은 경우 비서관 같은 경우도 그런 일에 그분이 직접적으로 수합을 해서 모아서 정무수석이 다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건너가는 형태로 이루어진 거라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겨눈 어떤 수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기춘 수사의 첫 단추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신의 한 수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뇌물죄를 정조준해서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예. 이 기금운영본부장이었죠. 뭐 홍한선 전 본부장 그리고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소환되고 있는 것도 청와대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지금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는 건데 왜 뜬금없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일까? 이것도 굉장히 그렇죠. 위헌적인 일이긴 하지만 좀 지엽적인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명분과 단초고요.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낼 것이고 김기춘 전 실장의 다양한 이 죄과들 예를 들면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인사전횡 같은 거거든요. 네. 이것으로 갈 건데 블랙리스트가 증인도 있고 그다음에 증거도 많아요. 이게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예, 있었죠. 비망록에 있었던 대목이고요. 네. 그때 벌어진 일이고 세월호 전후해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순실의 수첩이 특검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 안에 정관주, 정만기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정관주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 그 이후에 문체부 제1차관, 지금 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다가 문체부로 연결된 경우가 바로 조윤선 장관하고 이동 경로가 똑같거든요. 똑같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네. 이 고 김영한 비망록과 그리고 이제 최순실의 수첩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현재는 문체부. 근데 문체부는 또 전직이 김종독 전 장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캐낼 수 있는 인사 개입 정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하나의 좀 단초를 여는 예. 그러한 이제 묘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주변적인 것으로 보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야말로 양수겹장의 칼을 꺼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 네. 해주셨는데요. 뭐 일단 특검이 블랙리스트를 어제 압수수색에서 확보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좀 파장이 큽니다. 퇴임 직전에 내가 이거 문건을 직접 받고 그때는 뭐 수백 명이었는데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불어나고 이게 그래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지금 뭐 9천 몇 명, 그래서 10,000명 가까이 된다는 네.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사유들도 기가 막힌 것이 이게 뭐 정말로 어떤 사상 검증 같은 것들을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야당 주로 정치인들이라든가 예. 뭐 야당 성향이 있는 문학의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뭐 서명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지지 운동 같은 거 할 때 그런 자리에 이렇게 서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전국 각 부처에 관계 부처에서 그 사람들 서명 리스트를 뒤져서 만든 거예요. 다 취합을 한 겁니다. 그냥 이게 서명한 것만 봐서요. 네. 이게 성향을 꼼꼼히 분석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조차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불이익까지 줬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지원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지원을 안 받았고 뭐 저기 그동안에 그 기업으로서 정부 공적 자금 나온 것도 있고 개인의 창작 자금 같은 것도 갑자기 끊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명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 이게 정말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인 거고 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나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이거를 어느 정권에서건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공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명단을 작성해놓고 여기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라. 그리고 하는 일을 다 방해를 해라. 정말 아까 이제 최평론가께서는 지엽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거 하나만 놓고도 이거에 만약에 청와대가 관여가 돼 있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사실은.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까지 제약할 수 있는 겁니까? 시계가 좀 거꾸로 가는 느낌이고요. 문화에 관심이 많은 우리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호 네. 평론가도 문화평론 많이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10,000명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명을 네. 한 경우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명은, 네. 양지열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스북 친구니까 네. 페이스북을 보면 상당히 정부에 불만이 많은 분인데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예. 또 좀 사찰이라고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또 이렇게 엄격한 것이었겠느냐. 예.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굉장히 허접한 문서를 들이밀고 허접한 서류를 문서를 가져와서 들이밀었다. 그냥 몇백 명 명단이 있고 예. 그 사람의 이제 타이틀, 직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부 지원 주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대법원장도 사찰했다는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뭐 이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 그들이 유명 인사라면은 사찰 안 했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이번 정부에서 벌어진 이 블랙리스트의 파장이라고 봐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년대에 있었던 메카시즘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송강호 씨도 있고 김혜수 씨도 있고 아까 근데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영화배우 네. 송강호 씨 이제 변호인에 출연했다 이런 이유로 추정이 되는데 네. 연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유진영 장관이 한 증언 중에 하나가 예. 그 바로 방금 말씀하신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저런 작품을 지원을 해주고 만들어주고 하느냐. 그래서 CJ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예. 그것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만들어진 한 계기라고 하는데요. 아까 또 허접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에 제가 그 명단 리스트가 참 허접하다는 거에 하나가 얘기가 그 변호인 같은 경우도 제가 또 만드는데 관여를 해서 그 마지막에 제 이름까지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또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누가 주연 배우가 누가 나갔으니까 송강호는 블랙리스트에 넣고 막상 시나리오 작업을 그렇습니까? 도와준 예. 사람은 거기 조그맣게 나가니까 또 모르고 단지 서명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쁜 예. 짓만 한 해도 가지를 제대로 못했던 거죠. 말씀드리면 이게 문재인 후보를 뭐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이 문화예술계 서명인 명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박원순 시장을 또 지방선거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의 명부 이들은 야당 정치인을 지지했으니까 반체제일 거야 반정부일 거야 이 속단도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지만 또 하나는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이 있습니다. 김혜수 씨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피켓팅하고 사진도 SNS에 올리고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을 거로 보이는데 세월호는 정치 이슈가 아니잖아요. 또 이념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를 최순실 씨가 난 세월호 노란색만 봐도 싫어.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 그런 이유로 반정부 반체제로 몰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정부에서 이번 정부를 싫어하네 이렇게 낙인 찍기를 했다는 게 가장 나쁜 부분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다. 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조윤선 문체부 장관 뭐 펄쩍 뛰면서 이제 뭐 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혐의는 아니죠. 사실 지금은 참고인 신분으로 그렇습니다. 어제 의혹 어제 수준인 거죠. 압수수색만 받은 거니까 의혹 수준이니까요. 11월 11일에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것도요. 모른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른다고 딱 잡아뛰면 왜 형사고발하지 않습니까? 검증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익명의 뒤에 숨어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문화예술의 애호가로서 그리고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 자연인 조윤선으로 살아가기에도 힘들 만큼의 누명을 썼습니다. 익명의 진술이니 스스로 떳떳하게 나와서 제가 그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을 했을 때 검증해서 각자 책임을 지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조만간 이제 소환되지 않을까 예상도 되는데요. 지금 그 특검 사무실 쪽에서 속보관까지 들어왔는데요. 오늘 안종범 전 수석 불출석하겠다 사유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지금 들어가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이 화면에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 소식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윤선 문체부 네. 장관이요. 지금 증거 인멸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무실 책상에 컴퓨터를 바꾸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용 기한이 네. 정해졌는데 연한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한 것이고 혹은 그러면 그 안에 혹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블랙리스트가 그 서류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흔적 자체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를 교체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예, 지금 뭐 전현직 문화부 장관들의 진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건 또 특검에서 진실을 또 그렇습니다. 가려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만 좀 짧게 네. 짚어볼게요. 어제 또 하나 폭탄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헌영 전 놀랄 K스포츠 재단 전 과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자, 이 K스포츠 재단 이사장으로 온다고 내가 들었다. 직접 들은 건 네. 아니고 이제 노승일 전 과장에게 네. 부장에게 부장에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그 이석수 감찰관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지 비슷한 않았습니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형 어디 아파?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어제 알려졌죠. 예. 이게 굉장히 내부에서도 알력이 컸는데 사실 이 박헌영 과장의 진술로 퍼즐이 맞은 거예요. 왜 이렇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정경련을 통해서 대기업이 800억대의 돈을 지원을 하고 또 거기서 관련된 승마협회와 정유라의 승마 활동에 삼성이 별도로 22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수십억이 이미 들어가고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권력이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은 왜 정유라 좋은 일을 해줬지? 최순실의 가족, 일가 좋은 일을 예. 해줬지 했는데 퇴임 후에 대통령도 뭔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들 재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기금을 가지고 있는 재단을 미리 설립해 놓고 대통령 퇴임 후에 재단 이사장으로 간다. 우리가 이 내막을 몰랐으면 박수 쳐줄 일이었겠죠, 사실은. 문화 스포츠 융성에 이 전임 대통령이 노력하겠다고 하니 문화 융성을 또 기치로 걸었던 대통령이기도 예. 하고 좋은 일이네.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는 뚜껑의 이면을 미리 본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흥막이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미리 네. 터진 게 잘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직원들이 예. 믿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예. 증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종범 전 수석 조금 전에 특검에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이 들어오면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뭐 재임하는 동안 17건 수첩을 꼼꼼하게 적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진술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이 다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단어들이 그러니까 말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꼼꼼하게 적으면서 단어 위주로 적었고 지금 오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삼성은 결국 지원을 했느냐라는 부분이고 합병 관련해서 삼성을 도와주도록 했느냐는 부분인데 그 안종범 수석의 저 수첩에 승마라는 네. 단어까지도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꼭 집어서 승마를 도와줘라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네. 거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좀 출석한 모습을 저희가 녹화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불출석하겠다 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 했는데 저렇게 출석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피의자들과 증인들이 막 헷갈리고 있는 게 네. 헌재도 이제 증인으로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도 예. 헌재 그리고 지금 특검 그다음에 또 이 국정조사 청문회 국정조사는 강제 구인이 없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온 인물들이 워낙 많았죠. 핵심 증인 중에. 특검은 이건 구속돼 있는 피의자로 안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몸이 아프다고 핑계 아마 어제 이 국회의원들한테 시달려서 그렇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특검의 필요에 의한 이 소환 조사 저것을 피할 수 없는데 네.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걸 아마 확인하고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한 다음에 아마 당신은 지금 피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이 수사 받으시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게 교정당국에서도 보통은 구인된 피고인이라고 할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그 개월 장치, 포승줄 같은 걸 다 가려서 들어가는데 그대로 지금 그 모습을 그러네요. 노출을 시켜버리네요. 예. 아마도 이제 공식 포토라인을 만들지 않았다는 네.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잊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아주 좀 원칙과 문제가 원칙적으로 되진 않습니까? 원래는 저거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외부에 노출이 안 되도록 되고 저 부분을 가리도록 하고 항상 네. 우리 담요나 옷 같은 걸로 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주 보기 저 부분은 예. 좀 놓치지 않았나. 예, 저 부분을 아무래도 근데 놓친 아까 것 이 같습니다. 수첩 17건 관련해서 죄질이 정말 커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고위공직자잖아요. 네.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고 정책조정수석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고학력의 학자이기도 하고 고위 관료인데 예. 우리가 관료사회에 대해서 영혼 없는 공무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했고 나는 주로 전화로 받아 적고 실행하는 역할만 했다는데 양심과 지성이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그럼 수사를 해서 본인의 의사 판단력은 없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참 국민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니까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속에 녹음 파일, 녹취, 문자 또 김영한 전 고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의 민정수석 비방록. 비방록 이런 뭐 증거 자료들이 뭐 이른바 말하는 스모킹건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특검에서도 충실히 하겠죠. 예, 그렇죠. 뭐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 어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도 가장 그래도 충실하게 답변을 하면서 모든 것이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였었고 문건 전달이라든가 인사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지난해까지도 뭐 최순실과 잘 협의를 했었다라는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종범 수석도 미루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시라는 것 쪽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면에서는 특검 수사가 결실을 이루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특검이 들여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뭐 줄줄이 소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